오늘 주제는 내란의 경제적 토양.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내란의 경제적 토양에 대해서 민주정권은 책임이 없는가?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에서 언제니까는 지난 방송에서 했던 데이터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그 심정은 이해해요. 아, 교수님 이제 6개월뿐이 안 지났는데 지금 6개월은 윤석열 정부의 이 결과물이다. 아니에요. 구조적인 겁니다. 구조적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내년에 바뀐다는 근거를 좀 제시해 보세요. 내년에 안 바뀌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럼요? 200칼 물고 자살이라도 하시려고 그래요? 예? 자, 제가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간, 이거 봐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하위 50%의 개인당 소득입니다. 국세청 자료입니다. 국세청 자료예요. 개인당 하위 50%의 평균 소득이 117만 원 안팎뿐이 안 돼요. 하위 50%에 딱 걸려있는 사람, 이거 소위 말해 중위층이라 그러죠. 중위 딱 중간이요. 200만 원 안팎뿐이 안 돼요. 이게 절대적 빈곤층들이에요. 하위 50%. 근데 이게 뭡니까? 2016년이 박근혜의 마지막 해고 21년이 문재인의 마지막 해입니다. 크게 안 증가했어요. 소득이 크게 안 증가했어. 조금은 증가를 했죠. 네? 근데 크게 안 증가했어요. 이거 가지고 211만 원, 117만 원 가지고 생활하려면은 어떻겠습니까요? 예? 하위 50%는요, 제가 그래서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요. 내가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국민으로서 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져요. 아, 내가 지금 생존의 압박을 받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자산을 봤어요. 자산. 제 소득은 지난번에 했던 걸 제가 다시 상기시킨 거고요. 자산. 엊그저께 여러분들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걸 발표했죠.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자료들이고요.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료들 가지고 들여다봐야 좀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는 24년도 거까지 그랬습니다. 이거면 되기 때문에. 24년도에 일단 우리나라의 순자산을 보게 되면요. 가구당 순자산을 보게 되면요. 마이크로 데이터에 의해서 보게 되면요. 상위 1%가 순자산이 평균입니다. 상위 1% 평균이요. 34억 정도. 상위 10%가 한 11억 정도 좀 넘고요. 예? 하위 50%는요. 하위 50% 한번 봐보세요. 순자산이 하위 3%는 마이너스이고 하위 50%가 2억 5천만 원. 예? 2억 5천만 원이고 하위 50% 산에 딱 있는 사람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하위 20%는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점유율이요, 하위 50%가 10%도 차지 못하고 있어요. 예? 하위 50%는요, 대한민국에서 2억 5천만 원이면요, 대한민국에서, 예? 사실, 그러니까는 그 살 터전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그런, 가구입니다. 이건 가구별 순자산입니다. 점유율을 쫙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 점유율을 보게 되면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 분포도가 보게 되면요, 분포도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사학자니까 그러는데, 조선시대 말기에요. 말기에 소위 말해서 이 어느 왕조나 왕조사 속에서 보게 되면, 왕조 말기에 보게 되면은, 소위 이 토지가 집중되잖아요. 권문세가들한테 집중이 되잖아. 왕권이 악화되어지면서 집중되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권문세가들이 갖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우리 조병갑이라고 있죠. 동아혁명 때 나오는 조병갑. 조병갑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제가 그 토지 소유 실태를 제가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0에 가까우면 평등한 거고 1에 가까우면 완전 불평등한 건데, 0.6이 안 됐었어요. 0.6이 채 안 됐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5.898인가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있잖아.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0.6이 넘습니다. 0.6이 넘어. 예? 조선시대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권문세가들이 모든 지역에다 이렇게 터전을 잡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상대로 비옥한 지역에 예? 가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토지 집중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게 통계청의 지금은 국가데이터처죠.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3월달 자산은 3월달 기준 자산입니다. 데이터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2025년 하게 되면 올해 말인가 발표가 올해 말에 이뤘었으니까 그러는데 올해 3월달 기준으로 데이터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2017년 데이터는 뭐냐? 2017년 3월달 기준입니다. 2017년 3월달이면 뭐예요?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그러니까는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러니까는 예? 그 시점 있죠. 3월 10일인가 이제 박근혜가 저거 되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 한 2달 만에 대통령 선거하고 또 그랬으니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하위 50%의 평균 순자산이 3,956만 원. 평균이요. 아까 2억 5천만 원 거부했던 건 이제 50%의 턱걸이하고 있는 사람 얘기고, 하위 50%의 점유율이요 12.5%였었습니다. 50%가 12.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2년 3월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 마지막 달이죠. 사실상 거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렇죠? 22년 3월 달이면요. 22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4월 달은 사실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2양기 저거고요. 22년 3월 달이면요. 3월 달에 하위 50% 점유율이 11.6%로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하위 50%의 순자산이 절대적으로는 증가했지만은 이 기간에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르잖아요. 오르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자산들이 오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소외가 당한 거죠. 소외된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떨어져요. 예? 상위 10% 대비 하위 50%의 비율도 2017년 3월달 박근혜 그러니까 끝나서 탄핵당하던 해에 15.2배였었는데 이게 16.3배로 더 불평등해지죠. 그리고 24년 3월이면은 작년 3월달이니까는 윤석열 때죠. 오히려 박근혜 때로 다시 이게 떨어집니다. 예, 이게 부동산 가격이 작년에는 침체가 됐었던 때거든. 24년 3월달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부동산 가격의 급등 때문이든 뭐든 간에 민주당 정권에서 하위 50%가 상대적으로 상실감은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순자산에 있어서 순자산 점유율을 봐보세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잖아요. 예? 하위 50% 대부분이 누구라 썼습니까요? 우리나라 가구의 하위 50% 대부분이 실제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100%는 아니지만은 20대 이하, 29세 이하 가구하고 60대 이상 가구가 대부분 차지해요. 예? 고령층하고 청년층이 대부분 차지해요. 예? 그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극우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들이 극우층이 된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예? 우리 사회에서 통합이 안 된 거예요. 통합이 안 된 거야. 예? 자존감을 느끼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 자산 가지고 자존감 느끼면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실제로 들은 거야. 선호태. 자기는 예? 젊은 친구가 자기는 대한민국에 전쟁 났으면 좋겠다고. 예? 나 그 얘기 듣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전쟁 났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니까는 그러면 다 이거 지금 전쟁 안 나면은 더 나빠지면 나빠지 갈 것 같지 않은데 전쟁 나면은 다시 무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다 교수님. 무에서. 예? 출발점이 다 거의 똑같아지지 않냐 이거예요. 예? 파괴 속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 속에서 극우층으로 되는 거 이거 쉬운 전환인 거예요.
이거를 방치하고 어떻게 통합이 돼요? 이거 방치하고 통합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거야. 그냥 구호야, 구호. 예? 그냥 여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그러니까는 불만 갖지 말고 열심히 더 노력해. 이런 거예요, 그냥. 더 노력하면은 뱉을 날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 사람들한테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예? 계층별로 점유율 봐보세요. 2017년하고 2022년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마지막 저거니까요. 비교를 해보세요. 하위 30% 점유율이 3.1에서 2.8로 줄어들고 하위 50% 12.5에서 11.6로 줄어들고 중산층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80%까지는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43.5에서 42.9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권 뺏긴 거야.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표를 줘? 우리나라는 소득보다 자산이 더 중요해졌거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인 경향이지만 소득 증가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재테크로 뭔가 희망을 그러니까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자, 이거 봐보세요. 올해 발표한 거, 며칠 전에 발표한 겁니다. 이게 P라는 게 뭐냐면은 10에 딱 턱걸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P10이라는 거는 10% 딱 턱걸이 하고 있는 사람이요. 예? P90이면은 상위 10% 턱걸이 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 보시게 되면은 하위 50%는 다 줄어들었잖아. 예? 지난 1년 동안에. 전체 평균은요, 한 2,300만원, 한 2,200만원 이상 증가했는데, 하위 50%는 순자산이 다 줄어들었잖아요. 다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숫자로. 하위 10%가 제일 많이 줄어들고 쫙 줄어들잖아요. 상위 10%는 5% 이상이 증가했는데, 예? 그러니까 하위 50%는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 희망을. 예? 이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코스피가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 했잖아요. 주식시장 부문 하위층 자산 축적에 유리한가? 문재인 때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권 때 한 28% 코스피가 평균 상승했어요. 윤석열 때 0.4% 하락했고 오히려. 예? 그랬는데 상위 10%가요. 문재인 정권 때는 97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 금융자산이. 근데 하위 10%는 174만 원 증가한 거고요. 14만 원이. 왜 그러냐면요. 이게 금융자산에서 상위 10%가 그렇게 많이 안 증가한 이유는 이 기간 동안에 상위 10%는 부동산 자산에서 크게 증가했어요. 부동산 자산. 얘네는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거든. 하위 50%는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부동산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나마 그거 가지고 소액을 가지고 주식에다가 좀 가는데 그 소액 워낙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자산 규모가 작으니까 그걸 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 사람이 수익률을요 100% 올려도 2,000만 원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예? 근데 10억 있는 사람이 50%만 수익률을 내더라도요 5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자본주의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예? 자, 하여간 자, 이게 이제 진위계수입니다. 예? 진위계수라는 게 이게 집중도가 그러니까는 우리 계속 지금 증가하잖아. 2017년도부터 파란색이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계속 증가하잖아요. 이게 3월달 기준이에요. 올해 발표된 것도 이게 올해 3월달 기준으로 이게 산출한 겁니다. 3월달 기준으로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12월달 기준이 아닙니다. 3월달 기준이에요.
마이크로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게 내가 언제 나오냐는 거를 내가 통치하기로 하니까 내년 2월 말이나 빨라야 2월 말이나 3월 된 나온다니까 그때 마이크로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드릴 건데요. 마이크로 데이터는 그 저기 저 뭐 개인도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면 볼 수 있지만은 좀 이제 익숙해야지만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하여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도 우리가 이게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0.625로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요. 조선시대 말에도 0.6이 안 넘었다고. 0.6이 안 넘었다고. 예? 조선시대 말 토지 소유의 이 진위 개수가, 예? 진위 개수가요. 자, 이게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러니까는 그래 이런 상태 속에서는 이 불평등이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통합이 되어져요? 예? 우리가 이 그 공자님이 오래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불평등 문제는 절대적 불평등 문제보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 예? 그 속에서 뭐냐면 소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소외감을. 그리고 자산이라는 건 특히 뭐냐면 이게 세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세습성. 자산은 이게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서 새로운 신분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신분제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실감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예? 좀 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좀 모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저희 재미라도 느낄 수 있지만 자산이라는 것은요. 이미 시작할 때 출발선이 다르게 되면은 이 자체가 저 게임을 할 동기부여가 안 되져요. 부모한테 수십억을 그러니까 물려받은 사람하고 맨손에서 시작해야 되는 사람하고 이거는 자 이런 지금 상황이라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요. 자 3분기 성장률에서 우리가 잠깐 좀 제가 언급을 할게요. 올해 3분기 성장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보게 되면은 지출 측면, 그러니까 수요 측면이죠.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연율로 1.83% 3분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2%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것은 전분기 대비로 해서 1.3%는 전분기 대비인 거고 연율로는 1.8% 나왔는데요. 가계 소비가 절반 정도 역할을 한 거 끌어올린 거고요. 근데 수출이 0.7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이 두 개가 그러니까 거의 다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가계 소비는 뭐냐? 쿠폰이 만들어낸 거고 소비 쿠폰이 만들어낸 거고 수출은 뭐냐? 반도체가 만들어낸 거죠. 이거야. 예? 이거인 겁니다. 3분기가요. 자, 생산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똑같습니다. 제조업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조업은 반도체가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업에서 뭐냐면 도소매 음식 숙박처럼 자영업 같은 게 이런 게 만들어낸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고부가 가치인 사업 서비스는 0. 거의 성장률에 기여를 못했어요. 성장률에 기여를 못해서 사업 서비스 맨 끝에 있죠. 예? 건설업은 계속해서 지금 침체하고 있는 거고요. 정보통신조차도 0.1 정도뿐이. 예? 그 자영업하고 반도체 이거다. 이게 확인되어지죠. 다시 한번요. 확인되어진 거고요. 수출이 지금 되게 잘 나가죠. 잘 나간다는죠. 수출이요. 수출을 보게 되면은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까지는 잃어버린 10년이었었어요. 잃어버린 10년 사실상. 그런데 반도체가 다시 이제 우리가 슈퍼사이클 되면서 2017, 18년부터 좀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도 2021년부터 이게 증가세가 계속 진행됩니다. 네? 증가세가 진행되는데 반도체 거기다 이제 자동차가 조금 더 옆에서 이제 밀어주고 있고요. 반도체 봐보세요. 2011년도에 460억 달러였었는데 지금 1,500억 달러가 올해 11월 달까지요. 11월 달까지 집계한 것이 이러니까요. 반도체가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뺀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 네? 11대. 그러니까 거기는 뭐 조선이니 뭐 철강이니 우리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들 있잖아요. 이거는 2011년도 수준보다 한참 떨어졌습니다. 2011년에 3,260억 달러였었는데 3,260억 달러였었는데 올해는
11월 달까지 2,570억 달러 정도는 안 되니까는 한 700억 달러 정도 가깝게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이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러니까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이거는요 지금 위축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중국의 저거에 의해서도 가고 이 제조업의 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간 이 반도체에 유일하게 지금 이게 지금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평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이것도 하여간 뭐 수출 얘기 지금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선전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수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요.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2.7% IF 자료에 의하게 되면은 7월달까지 집계가 됐는데 2.7%로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때라든가 문재인 초기 때 한 3.2% 정도 그랬었어요. 이게 지금 2.7%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어. 자, 올해 우리나라 수출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올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수출 증가, 전 세계 수출액에 있어서 10위권에 드는 나라들,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고, 독일이 3위고, 순서대로 쭉 배치한 겁니다. 한국을 저 뒤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8위를 한 것은 뭐 그에 있어서 아니라 이게 순서대로 그냥 한 거예요. 수출액 순서대로요.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0개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예요. 수출 올해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요. 전 세계가 올해 수출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이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하고 자동차 정도가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중국이 이런 많이 성장하냐? 아니에요. 중국도 그냥 정체야. 15%가 무너졌어. 네? 이게 밑에 연도가 지금 빠졌네. 2000년대 초부터 해가 쫙 15%까지 찍고 나서 그다음부터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올라가고. 일본을 추월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작년도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작년에도 일본 추월한다는 했는데 작년에 추월 못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 아직까지는요. 보게 되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본은 근데 우리한테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일본은 3%까지 무너졌어요. 작년부터 3%가 무너져가지고 일본은 계속해서 날아가고 가고 있습니다. 수출이요. 일본은 제조업의 경쟁력이요. 사실 우리나라한테 200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추격당해가지고 엔화 가치가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고요. 자, 그럼 반도체가 그건데 반도체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할 수 있느냐? 이걸 잠깐 좀 설명할게요. 제가 과거에 됐지만은 우리나라 2021년도부터 작년까지요.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하고 그다음에 TSMC하고 엔비디아를 비교한 건데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오잖아요. 그 전으로 확 바뀝니다. 전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좀 잘 나갔었죠. TSMC보다도 잘 나갔었어. 근데 챗GPT 등장한 이후에 삼성전자는 헤매고 앉아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가 좀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거고요. 작년부터 좀 잘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챗GPT 이후에 어쨌든 간에 키 플레이어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봐보세요.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요. 더 끔찍한 게 SK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합해도 TSMC보다 안 됩니다. 엔비디아는 비교할 것도 없고 2022년도부터 SK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TSMC보다도요 100억 달러 이상 적어요. 거기다가 TSMC는 그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SK와 삼성전자는요 이 사이클에 따라서 그냥 2023년에 대표적으로 적자를 봤었잖아요. 네? 적자를 보잖아. 이런 취약성을 갖고 있어요. 메모리 부분이요. 자, 올해 거 봐보세요. 올해 매출액 1, 2, 3분기가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과거에 2분기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데 3분기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보게 되면요. 매출액에 있어서 엔비디아 매출액이 삼성전자하고 SK의 매출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많아요. 뭐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럴 수 있는데 아니죠. 이거 매출액은 영업이익으로 달리는 건데 매출액이 그거고요.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요. SK하고 삼성전자하고요. 합한 게 260억 달러 정도뿐이 안 됩니다. TSMC가 441억 달러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야. 예? 뭐 엔비디아는 TSMC의 2배 정도 되고요. 또 거기다. 그러니까 가치 사슬 체제 속에서 엔비디아가 꼭대기에 있고 TSMC가 그 뒤에 있고 TSMC하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TSMC 밑에 있다 이거예요. 예? TSMC 밑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수치로 보는 돈의 규모로 보는 하나의 가치 사슬 체계의 모습이라는 얘기고요. 영업이익률을 봐보세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말에 지금 선언한 게 뭡니까요? 수익성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산 체제를 전환하겠다. 그래서 HBM보다 뭐 D램 이런 거를 더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영업이익률인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삼성전자 봐보세요. 올해 지금 3분기 때 회복됐다는 좀 많이 회복됐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도 21%입니다. 이게 2021년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30%가 넘었었어요. 30%가 넘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요. 예?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가 가고 난 다음에 뻥뻥 뛰죠. 반도체가 원래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종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봐보세요.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은 SK하이닉스보다 추월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초라해. 올해 3분기까지 10%도 안 돼요. 저 9.4%는요. 현대자동차 전통적인 제조업의 영업이익률 수준이에요. 나머지 기업들 봐보세요. TSMC, SK하이닉스, 엔비디아는 40%대에서 거의 60%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부분입니다. 이 산업의 특성이에요. 이거는요. 예? 반도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원료가 실리콘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구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그러니까 원소인 산소 다음으로 실리콘 규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수익성 개선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이래가지고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어딨냐? 우리나라는 이 우리나라는 생태계 개념이 없다 그랬잖아요. 생태계 개념이. 그래서 생태계라는 것은 전체 상호 의존적인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 건데 산업이라는 것은 그 제품을 만들고 설계하는 설계 디자인 부분이 있고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크게 보게 되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우스 이제 우리가 서비스 조립하고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그러니까는 선진 국가들이 제품을 설계 디자인한 것을 그러니까는 거기에 서포트하는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팹리스하고 파운드리가 취약하잖아요. 그것이 결국 뭐에 영향을 미치냐. 대만만 하더라도 파운드리란 말이에요. TSMC가요. 예? 그리고 대만에도 팹리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상으로요. 강해. 근데 우리나라 팹리스는 상당히 취약해졌죠.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요. 반도체 경기의 사이클에 반도체 경기의 결정자가 누군가를 한번 봐보세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국가에서 자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냐 앞으로 사업 방향을 이걸 정한단 말이에요. 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나라들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능력들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그걸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신제품이라든가 신사업을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바로 뭡니까? 그게 팹리스지요. 설계나 디자인하는 거죠. 반도체로 얘기한다면요. 설계 디자인 부분이죠. 예? 선진국은 이 부분을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야. 산업 생태계가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 TSMC 같은 경우는 그걸 위탁 생산하는 거잖아요. 디자인한 거를, 설계한 거를요. 그러니까 바로 포착할 수가 있죠. 어느 방향으로 이게 가겠구나. 그러니까 반도체가 과거에는 모바일에서 있다가 인공지능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설계를 미국 기업들이 한 거를 가지고, 설계 디자인한 거를 가지고, 바로 그거를 그러니까는 위탁 생산을 만든 게 TSMC니까요. 예? 그 다음에 메모리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뭐냐면, 부수적인 저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두 개가 그러니까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전체 메모리는 HBM은 수요가 그러니까 만약에 100이면 100이 있을 때 SK하이닉스가 한 70 갖고 반도체 저기 삼성전자 30 갔던 것을 삼성전자가 조금 회복돼 가지고 한 60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 가지고 같이 70에서 저기 90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전체 수요가 일정한 상황 속에서 서로 나눠먹게 하는 식이니까는 대부분이 예?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지금 산업 생태계 진화에서는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하위 변수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위 변수로. 예? 하위 변수로. 그래서 생태계를 그러니까 더군다나 디지털 생태계 단계에서는요,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과거 산업사회 때는 지역별로 강자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하게 되면 독일의 벤츠라든가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강자들이 있었잖아요. 일본, 미국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글로벌 차원 속에서 강자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로컬의 강자는 필요가 없어요. 로컬의 강자는. 왜? 디지털이라는 것은 글로벌 차원으로 통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글로벌 단위에서 통합이 되는 생태계에서 자기가 핵심 플레이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협력자 위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를 확보를. 파운드리, 지금 TSMC는 그걸 확실하게 확보를 한 상태지요. 파운드리에서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생태계를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는 그거를 구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피지컬 A를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피지컬 A에도 이게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 제조업 분야에 관련되지는 자동차 분야에 관련되지는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자동차용 반도체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 설계도 되고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팹립스하고 파운드리가 있어야지만이 제조업 기반의 그러니까 피지컬 AI도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과 TSMC가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테스트 베드 정도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블랙스톤이 그러니까 한국의 제조업을 그러니까는 하나의 테스트 베드 정도로 단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떡고물 정도만 먹는 거죠. 떡고물 정도만. 수익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단계 속에서 반도체보다 오히려 더.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3대 요소가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저희 데이터 센터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랬었어요? 플랫폼 사업 모델이 그러니까 진화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플랫폼 사업 모델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글로 진화를 못하니까는 데이터 확보가 안 되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자본 규모는 작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잘 못하고 데이터가 뒷받침 안 되니까는 알고리즘도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예? 우리나라가 데이터 센터 사업이 굉장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거든요.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걸 갖다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지금 벌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픈 AI조차도 수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못 내고 있는 게 투자한 돈 대비해가지고 지금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단계거든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초기에 선행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주저되지요. 주저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정부가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이거를 그러니까 접근하고 있는 이유가 개별 기업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고 앉아있으니까는 이런 거고요. 자,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냐면 그래서 이제 산업 재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요. 생태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그나마 과거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에 비해서 그나마 좀 진전이 된 부분인데 이 생태계를 달성 못하면요. 생태계를 이거 하지 못하면은 지금 중국은 완전히 생태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가지고 산업을 그러니까 생태계 구축을 전력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로봇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중국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앉았거든요. 왜? 그냥 생태계 개념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돈이 많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는 예? 그런 점에서 생태계 개념이 없으면은요 여기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과거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단계보다도 더 뒤처질 수 있다는 거